네, 미국 시장은 FOMC 결과를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연일 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영국은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제 긴축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고려대학교 김진일 경제학과 교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준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번 FOMC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위기라는 게 사실 지금은 많이 극복됐지만 작년 초를 생각해 보면 사실 19년 말에 생긴 이후에 20년 초반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큰 위기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IMF에서는 마이너스 5% 미만으로 내려갈 정도로 경제가 큰 위기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통화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등에서 상당히 확장적인 정책을 펴므로써 그나마 작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3% 정도로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그 거의 1년 반, 2년에 걸친 완화적인 정책, 특히 통화정책, 미국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그 큰 흐름을 돌리는 것이 시작되는 아니면 반환점을 보는 기분이 나는 그런 정도의 FOMC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 2013년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그날 소식 하나로 해서 우리나라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총이 한 23조 원 정도 날아가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2015년도 2년 있다가 이제 미 연준도 놀랐죠. 미 네. 연준도 2년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내년쯤 금리 인상을 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시장의 관망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2013년에 사실 버난케 그 연준 의장이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2013년 5월에 의회 발언이 본인에게 어떤 그 기억을 남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발작, 텐트럼 없이 그 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내년도 후반,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한 8개월 동안 테이퍼링을 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물론 바로 할 수도 있고 더 당겨 할 수도 있겠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신축적인 부분을 어제 열어놓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계획대로 간다면 내년 3분기, 4분기 그때쯤 금리 인상도 시작해서 그러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과거에 했던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회귀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를 대부분 시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위기가 사실 전 세계에 최소한 저희 세대는 100년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역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인데요. 그에 대해서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과 같은 것을 그나마 2013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준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번 배웠다라는 거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봤을 때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신흥국 증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이제 금리를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나라가 먼저 올렸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이번 어제 새벽에 나온 발표가 미 연준의 완화 정책의 방향을 조금은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 즉 제로금리까지 가지 않았던 나라들의 금리 인상을 미국 연준이나 양적 완화를 했던 나라들의 그 테이퍼링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 달 어느 나라가 빠르고 늦느냐 그런 문제는 있지만 거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충격, 그리고 코로나가 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교적 골고루 퍼지는,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방역의 차이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샥보다도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회복이 되면서 통화정책을 바꾸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나 신흥국, 그러니까 기초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때는 비교적 조금 늦게 내리는 경향, 그리고 올릴 때는 약간은 빨리 올리는 경향, 그런 비대칭성이 약간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거의 20여 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외환위기의 경험, 혹은 그와 유사한 경험이 많은 비기축통화국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조금 빠른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너무 빠르거나 혼자서 하는 건 안 되지만 전 세계와 발맞춰 나가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한국은행의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 한국에서 가장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교훈 삼아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 급격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의 이탈 또는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투자은행들의 자금 이출 이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자물쇠를 좀 잠그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동의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비기축 통화국들이 약간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거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물가라든지 CPI 며칠 전에 나왔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택가격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활황, 그것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정책 혹은 통화정책이 하는 일 중에서 소위 말하는 파인 튜닝, 그러니까 금리를 바꿈으로써 실업률과 그리고 다른 경제 성장률, 그리고 특히 물가를 약간씩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사실 커다란 위기를 막는 것 정책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걱정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전체, 굳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지배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김진일 교수님 생각에 파월 의장도 그렇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경기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기저효과라든지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서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정책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상승으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국 CPI겠지만 미국도 CPI는 오히려 더 높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많이 보는 PC 인플레이션으로 보더라도 4%가 넘는 그런 수준의 인플레를 미국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연준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다른 연준 인사들도 이것이 병목 현상 혹은 방역과 관련된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도 어제 연준 발표문에서 약간 좀 이렇게 트랜지토리라고 했던 것을 트랜지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약간 톤을 바꾸는, 약간 물러서는 그런 변화가 보였는데 아마도 병목 현상도 생각보다는 오래되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것도 생각만큼 회복이 빠르지는 않은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소수 문제, 당연히 병목 현상이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것이 물류의 대란으로 온다면 단순한 일시적 요소로 보기 힘든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생겼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중고차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예를 들어서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70, 80년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걱정도 일부에서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 준다면, 그리고 물론 변이와 같은 것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대로 일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선머스의 걱정도 뭐 전혀 무시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파월 의장 말씀을 하셨는데, 파월 의장께서 지금은 의장이지만 처음에 연준에 들어오신 게 2012년인가였고요. 그리고 약 그 다음에 2013년에 버난키 의장 밑에서 테이퍼 텐트럼이 생겼으니까 변호사를 오래 하시다가 연준에 오셔서 1년 만에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또 제가 아까 버난키의 테이퍼 텐트럼 말씀드렸지만 이 파월의 연준 의장직 4년이 될지 연장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요.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나중에 그 테이퍼 텐트럼 당시에 파월의 경험이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니면 거꾸로 독이 될까 하는 것도 좀 길게 통화 금융에 관한 역사를 보는 사람들로서는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영국이 어제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래서 미국도 어제 장단기 금리가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유가까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시장과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계속 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국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으로 또 회복과 더불어서 실적, 그러한 그 미국 자체 내에 이제 그 논리에 의해서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과거에 다우 36,000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몇몇 그 논자들이 약간 좀 재미있게 얘기했던 책 제목이기도 하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 20년 후지만요. 네.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이제 활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기축 통화국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요소, 그런 요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이 아마도 딥커플링이 되는 이유가 아닌가.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몇 달 동안은 세계 경제 정책,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그 변화,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있는 디커플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두 나라 경제 차이, 그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러한 세계 금융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완화 정책에서 정상화라고 부르셔도 좋고 되돌림이라고 부르셔도 좋은데요. 그런 것이 시작하는 과정, 그런 터닝 포인트에서의 디커플링이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증시에서 이제 디커플링 말씀들을 자주 하는데, 우리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18, 19년도에도,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도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가 있다. 추세선이 지금 하락이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돈을 푸는 바람에 이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반도체 시장의 어떤 하락 추세가 본격화된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 경제 정말 만약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미국 시장 가듯이 우리 시장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한 박자 더 쉬어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제가 당연히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연주에서 일하고 있는 과거의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 7, 8년,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사이의 성장률에는 한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현재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과연 미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에 어느 수준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로서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것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말씀하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그리고 좁게 얘기하면 정책 당국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도 서로 다를 테고요.
그 차이가 당분간 우리나라 좁게 보면 통화정책, 크게 보면 나라 경제 전체, 주식시장을 포함한 그거를 뭐 가장 크게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네.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월, 3월 이후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왔던 그 위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앵커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그 혼란이 거의 1년 반 동안 그나마 이 정도까지 수습이 되고 이제는 그 이후에 새로운 정상적 어떤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인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누구나 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경제로서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주식을 선택하시던 다른 자산을 선택하시던 아니면은 그 경제 전체를 고민하시던 간에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세계 경제가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움직일 것인가 또 좁게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뭐 재택 문화를 우리 전체의 문화, 뭐 일하는 문화라든지 소비하는 문화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나라 경제 전체를 보시거나 아니면 개별 기업을 선택하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